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57번째 영상이네요. 멤버십 문의는 게시글과 댓글에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자, 어젯밤에 고용비용지수라는 게 나왔습니다. ECI라고 하는데요. 이게 예상치가 1.0%였는데 1.2%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업이 고용을 할 때, 노동자를 고용할 때 드는 모든 비용들을 합친 거라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사람 쓰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더 올라갔다. 이게 왜 중요한 지표고 파월이 예전에 좀 신경 써서 보는 지표라고 했냐면, 여러분 임금이라는 게 어때요? 비탄력적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확 깎거나 확 올려주거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얘는요, 하방이 막혀 있죠. 여러분 월급 깎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회사 다니겠습니까? 퇴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 인플레이션과 임금 비용이 올라가는 것과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꽤나 밀접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야 이거 고용할 때 기업들이 사람 쓰는데 힘들구만 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시카고 지역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니? 라고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최악으로 말한 거죠. 여러분 50이 기준입니다. 물론 시카고가 그렇게 막 뛰어난 동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이건 너무 떨어졌죠. 이전보다도 떨어졌고 예상치 한 무슨 7% 차이가 나. 이럴 거면 예측 왜 하니?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컨퍼런스 보드에서 진행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 너네 앞으로 경기 어떻게 봐? 라고 했는데 100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97로 나왔어요. 한마디로 뭐야? 경기 지표가 어제 나온 것들은 최악인데 동시에 비용은 올라간다.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라고 확 쫄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가 있고 나서 올랐죠. 특히 미국 2년채, 여러분 2년채 금리는 정책 금리라고 합니다. 미국의 페드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가장 근원물, 가장 짧기 때문에 만기가 페드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훅훅 바뀌어 버립니다. 얘는. 그래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친구가 올랐다. 왜 올랐다? 야 이거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올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도 꽤나 올랐는데, 올랐다 좀 빠졌지만 오늘 아침에 찍은 겁니다. 여기 시간이 있죠? 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2년물이 5년을 5%를 올라갔다. 5%라는 건 좀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시장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다. 근데 어제 새벽에 또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스포일러를 했죠. 이분이 누구냐면 딥트로트라고 하죠. 내부자라고 하는데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페드의 누군가, 파월인지 누군지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먼저 정보를 듣는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시장에 흘려줘요. 페드가 내일 말할 걸 미리 조금 흘려줘.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면 버퍼죠, 버퍼. 시장에서 받는 충격을 좀 덜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닉 티밀하우스 어제 뭐라고 했냐면 내일 FOMC는 반복적이지만 매파적일 거야. 그들은 keep high, 높게, 원래는 여러분 정확히는 higher for longer 였는데 ER 비교급에서 그냥 하이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야? 더 높이진 않는데 지금 수준을 더 길게 가져갈 거야. indefinitely 하게, 무기한으로. 그러니까 언제 끝낼지 모른다는 상황이죠. 영화 노팅힐 보면 줄리아 로버츠 마지막에 그러죠. 얼마 동안 여기 남을 구실 건가 할 때 indefinitely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도 몰라 라는 뜻인 겁니다. 결국 지금 5.5%의 기준금리인 수준을 계속 길게 오랫동안 가져갈 것이라고 내일 FOMC에서 파월이 말할 거라고 티밀하우스 아저씨가 미리 선수를 좀 쳐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여기까지 말하면 다른 유튜버들이랑 차이가 없어. 근데 여러분 닉 티밀하우스 최근 발언들 보면요, 이 사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파월의 최근 이야기들과 거의 다 반대로 얘기했었어요. 물론 이번에는 다시 돌아왔을 수 있어. 근데 이 아저씨가 최근에 한 발언들을 다 찾아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파월은 금리 유지한다고 했을 때 이 아저씨는요, 아 이거 이제 기준금리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낮춰야 돼, 이래서 시장 부서져 라고 말했는데 이 아저씨가 너무 틀렸죠. 그리고 또 파월이 기준금리 내린다고 했을 때 왜 또 갑자기 내린다고 그래? 정반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페드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조금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분위기로만 봤을 땐 사실
keep high for longer가 맞긴 합니다. 매파적으로 파월이 말하는 분위기가 되는 게 맞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따 좀 또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근데 제가 보는 건 요건데 오늘 FOMC 전에 있는 지표들이 이렇게 있어요. ADP에서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그러니까 고용이 얼마나 좋으니까 한마디로 고용 지표,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있는데 더 광범위하게 더 믿겨지는 건 뭐라 해서 미국 공급 관리자 협회 ISM에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정확하다고 했죠. 얘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밤 11시에 보시면요 50입니다. 50 기준이에요.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국면으로 보고 있다. 50보다 아래면 하방 국면으로 보고 있다 라는 거고, 얘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 걸 봤는데 경기가 하방 국면이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 나온 ISM은 아니지만 PMI들 경기 지표들 보시면요 굉장히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근데 또 물가는 안 잡히는 것 같아.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했던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걱정도 있지만 만약에 파월이든 페드 멤버들이, 저도 그렇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안 온다는 주의입니다. 그 사람들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야, 물가를 잡으려고 지금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경기가 박살날 것 같은데 이거 경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줘야 될까?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없다는 전제 하에, 안 올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전제 하에 물가 잡을래? 아니면 경기 살릴래?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설명 한번 살짝만 드릴게요. 우리 70년대 석유 파동 때 중동전 벌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었어요. 왜? 그때 유가가 겁나 올라버렸거든요. 경기는 좋지 않은데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올라버린 거야. 한마디로 보려면 총 공급이 준 거예요.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쫙 올라버린 거야. 그래서 총 생산은 줄어, 그러니까 실업도 늘어,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도 늘어. 기존 중심 이퀄리브리엄이 여기였는데 여기로 옮긴 거죠. 그때까지는 누가 가장 경제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냐면 케인즈연들이죠. 총수요 이론. 케인즈가 대공황에서 벗어나고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벗어나서 최고의 경기를 맞이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 케인즈연들이 득세하고 있다가 이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오면서 작살난 거거든. 그때까지는 이거야. 수요를 조절하면 돼. 경기가 나빠지면서 물가도 당연히 나르거지. 어떻게 물가는 높은데 경기만 나빠질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게 나타난 거야. 왜냐면 수요 문제가 아니라 공급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밀턴 프리드만부터 해서 통화주의 학파, 신고전 학파 이런 애들이 올라왔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인플레이션을 겪는 게 왜 인플레이션을 겪는 거야? 유가 높긴 하지만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온 거야? 파월이나 페드가 혹은 정부가, 각국 정부가 통화정책, 재정정책 너무해서 온 거야. 재정정책보다도 통화정책이 좀 더 문제였던 것 같은데, 결국 뭐냐면 제가 싶은 말은 공급 충격 때문에 공급 곡선을 옮기진 않아요. 결국 뭐가 문제였냐면 화폐가 많이 풀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화폐를 조절하면 된다. 그래서 어제 제닛 옐런이 어제 뭐 했냐면 레리 서머스 욕도 엄청 하고,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채권 발행을 조금 줄일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제가 봤을 때 제닛 옐런도 요거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가 잡긴 잡아야 돼. 그러려면 지금 화폐 공급량을, 시장에 풀려있는 화폐를 줄여야 돼 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안 올 거라고 와. 왜? 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 곡선이 옮겨져야 되는데 공급 곡선이 공급 충격이 있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문제는 뭐다? 화폐의 문제다. 화폐량을 줄이면 된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어제 제닛 옐런이 뭐라고 했냐면 채권 발행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올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ECI 고용비 지수가
높게 나왔어. 그래서 물가가 조금 오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내일 FOMC에서 파월 비롯한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일 것 같은데, 이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안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맞나 틀리나 한번 나중에 봐주세요. 이런 게 맞으시면 멤버십 오는 거고. 그런데 말입니다, 요것도 조금 신경 써보긴 해야 돼. 이건 전통이거든. 내가 봤을 때 FOMC 전에 시장을 빼고 금리를 올려서 파월을 압박합니다. 보통은 몇 분이 원래 FOMC 같은 중요 이벤트 전엔 별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FOMC나 파월 연설이 있기 전에, 특히 FOMC에서 전에는 시장을 빼버리고 금리를 올려서 파월한테 야, 너 우리 이렇게 힘든데 너 기준금리 안 내려줄 거야? 매파적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게 전통입니다. 자주 그랬습니다. 아주 자주. 그런데 여기서부터 욕먹을 수 있는 소리, 제가 진짜 제 채널만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저는요 여러분, 지금 지표가 이미 경기 반등 지표는 꺾였다고 보고요, 물가가 오르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일 것 같아. 여름 가면서 꺾일 것 같아. 경기도 꺾이고 물가도 꺾이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7월에 금리 인하 한 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1월이든 12월이든 연말 전에 한 번 더 금리 인상할 것 같습니다. 3번은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2번까지는 할 것 같다. 결국은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저녁 ISM PMI가 확실히 내려오는 걸 보여준다면, 파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 야, 이거 이러다가 경기 꺾이겠다, 침체는 모르겠는데 경기 수축 국면 들어가겠다 라고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거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릴까? 아니면 계속 유지해서 물가를 일단 잡고 경기를 좀 꺾을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파월이 고민하기 시작할 것 같다. 오늘 ISM PMI 지수를 보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국면이 될 것 같다. 왜? 그냥 PMI도 아니고 ISM은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없다. 왜? 어차피 같이 꺾일 거다. 이번에는 공급 주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는 어떤 거 생각하고 있냐면, 이거 멤버십 회원들끼리 얘기할 거야. 근데 오늘 PMI를 보고 매매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던 내용들이 제가 잘 맞추는 것 같고 시장을 잘 읽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멤버십 회원하러 한번 오셔라. 실시간으로 매매도 도와드리고 매매도 교육도 지금 같은 내용 더 빨리 해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도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고, 여러분 계좌에서 여러분이 굴리는 거라 사기 걱정도 없다. 이상 스타워커였습니다. 오늘 제발 잘 나오길 바랍니다.